자동차 경쟁 업체들을 쉽게 말하면 압살을 하고 파괴를 해야 되는 경쟁 관계지. 어느 정도 네트워크의 효과가 발현이 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 이번에는 저번에 얘기한 오가닉 비즈니스 테슬라의 무한규모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한규모 네트워크가 결국은 지수함수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지수함수적인 성장이 다른 경쟁 업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어떠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보고 싶어. 일단 이제 아빠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테슬라에 대해서 뭐 언론이라든지 일반 테슬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기보다는 테슬라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이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편견하는 것들이 아빠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테슬라에 대한 언론들의 편향된 어떤 시각과 일반인들의 잘못된 인식은 결국은 테슬라에 대해서 언론이 선입관이라든지 레가시 경쟁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실은 아빠가 보기엔 약간 의도적인 것도 있고 기사를 뽑을 때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팩타를 조금 벗어난 거,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실은 어떤 기사 제목을 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있고, 언론들이 이런 레가시 업체들에서 광고를 많이 얻기 때문에 그런 레가시 업체들이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대감이라든지, 왜냐하면 결국 테슬라가 나아가자 하는 방향은 기존 자동차 경쟁 업체들을 따돌려야 되고, 쉽게 말하면 압살을 하고 파괴를 해야 되는 경쟁 관계지.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도 결국은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 기존 내연기관차의 시장을 새로운 전기차로 시장을 개편하고 재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 자동차 업체들은 사활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언론에 투영이 돼서 적대감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시각각 나오는 정보라든지 테슬라에 관련된 기사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언론에서 나오는 파편화된 어떤 그런 사실관계들을 그냥 겉으로만 인식을 하고 그 겉으로만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조금 이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돌출적인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그런 부분에 반감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기 때문에 테슬라를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와 테슬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서 약간 장애가 된다고 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이윤이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외적인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깊게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본질적인 거를 조금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지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봐.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본질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 본질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테슬라의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 뭐 단어가 될 수 있지만 테슬라의 본질을 알아야지 결국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야. 테슬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아빠는 크게 세 가지를 이해를 하고 뭐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해야 될 것 같아. 단순히 테슬라가 어느 정도 기업의 이윤이 나고 어느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그런 것도 물론 매 분기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우리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현상보다는 우리가 본질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거지.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가 친구로 둘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좋은 어떤 반려자로 둘지 판단하는데 좀 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지. 테슬라를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본질에 우리가 치중을 해서 기업을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는 본질을 알기 위한 세 가지는 일단 테슬라의 조직,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와 업무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와 업무 방식은 테슬라가 그 테슬라의 사원이라든지 테슬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하고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떠한 체제로 분업화된 수평적인 어떤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저번에 아빠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조직의 구조와 업무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테슬라의 혁신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번에 미카엘 발랑탱의 테슬라 웨이에서 아빠가 얘기한 뭐 7가지 혁신이 각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물론 그게도 수평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통합이 됐고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했지. 그래서 이러한 테슬라의 내부적인 혁신이 어떠한 걸로 일어나고 있는지 혁신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지. 혁신의 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얘기한 오가닉 비즈니스. 네트워크 관점에서 테슬라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가닉 비즈니스의 가치가 어떻게 앞으로 구현이 되고 어떻게 기업이 성장이 되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테슬라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돼야 하는 거라고 아빠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또 세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케일러블이라고 테슬라가 어느 정도 무한한 성장이 되는지 규모 면에서든지 이런 네트워크 관점에서 무한 성장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에이자일이라고 이거는 이제 조직이 어느 정도 유기체적인 행동을 하는지 에이자일이라는 게 뭐냐면 민첩하게 행동하고 기민하게 행동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혁신의 속도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뭐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고 이런 상하 수직 관계 간의 연결 통로를 통해서는 혁신의 속도가 그렇게 빨리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테슬라는 수평적으로 어떤 의사소통이 되고 모든 사원이 어떠한 일이든지 자기가 자신이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해.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자기는 이 일만 해야 되고 저 일은 다른 사람만 관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그렇다고 출근을 해서 뭐 아무 부서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고 좀 더 이제 서로 아이디어라든지 획기적인 어떤 개선안이라는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서로 그거를 협력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어떤 기업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러닝 네트워크라고 저번에 설명한 건데 이러한 것들이 알아야지 이제 테슬라의 본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 1에 보면 비즈니스의 관점을 어떤 특정한 제품에서 네트워크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 제품의 어떤 가치보다는 그 개개 제품을 연결하고 연결했을 때 연결된 네트워크의 가치가 훨씬 크고 그것이 결국은 그 회사의 프로덕트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을 때 결국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떠한 사업이 최적화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자체가 어떤 네트워크적인 유기적인 진화를 통해서 사업이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결국은 유기적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진화를 통해서 무한 성장, 무한 발전을 한다고 저번에 아빠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오가닉 비즈니스는 결국은 고객이 직원으로 일을 하는 거 고객이 직원으로 일을 할 때 이러한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가치를 무한대로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이러한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테슬라를 봤을 때 결국은 이러한 오가닉 비즈니스를 하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성장은 결국 지수함수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성장이 더디더라도 어느 정도 네트워크의 효과가 발현이 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돼 있어. 그림 4와 5에 볼 때도 예전에 아마존과 월마트를 비교했을 때 초창기에는 아마존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월마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네트워크의 가치가 발현이 됐을 때는 그 실적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수함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패턴을 보이지. 그러면 테슬라도 사실은 앞으로 성장의 발전 단계가 지금의 성장이 어떤 네트워크적인 가치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테슬라 차량을 판매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윤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차량 판매만으로도 사실 상당하게 다른 자동차 제조회사들보다는 많은 마진을 남기고 하는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가 발현이 된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의 가치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장이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유는 기존에 아마존이 보여줬던 폭발적인 지수함수의 성장을 같이 따라한다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테슬라가 단순히 차량 판매만으로 우리가 성장을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가 실현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거지. 모멘텀을 일으키는 그런 발현 시기가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테슬라가 핵심 기술로 추구하고 있는 배터리라든지 AI가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인식이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성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봤을 때 기존의 경쟁업체들은 과연 이러한 지수함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결국 경쟁 상대들은 이런 지수함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그리고 상대의 어떤 지수함수적인 성장에 경쟁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또 과소평가를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거지. 이거를 저자는 지수함수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도 한번 수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 먼저 경쟁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앞으로 일으킬 경쟁 상대를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날 건지를 알 수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경쟁에서 이기는데 저걸 과소평가하면 결국 나는 그 과소평가된 것보다 상대가 훨씬 크게 되면 나는 그 게임에서 지는 거지, 그지? 경쟁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 4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존의 예시를 보면 결국 월마트가 아마존의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아마존은 결국 굉장한 성장을 통해서 지수함수적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은 월마트보다 아마존의 기업 가치가 월등하게 뭐 3배에서 5배 정도로 비슷한 실적이지만 그 정도로 많은 기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 거고. 그림 5에 보면 2014년도에 거의 9년 전에 테슬라가 약 3만 대 정도 차량을 판매를 했어. 3만 대. 그리고 이때 이제 2020년도에 우리는 50만 대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겠지, 테슬라에서. 5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론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3만 대 파는 거를 2020년도에 50만 대 팔려면 여기 몇 배가 돼야 돼? 한 17배 정도 돼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6년 후에 17배 정도의 차량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언론들은 굉장히 냉소적이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들면서 1993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약 3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해. 그리고 약 6년 후에 19.7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일으켜서 이게 2000년도에 6년 후 그러니까 이 성장률을 따지면 CAGR이 32% 정도 되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굉장히 6년 동안 급격한 굉장히 큰 성장을 이 정도로 이루었는데 과연 테슬라가 6년이나 7년 후에 이렇게 17배 성장을 하려고 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이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3만 대에서 50만 대 성장을 하려 그러면 CAGR이 약 58% 정도 58% 정도 돼야지 50만 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매출이 뭐 한 6배에서 7배 정도지, 그지? 그러니까 CAGR이 32% 성장이 되면 이렇게 달성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매출 관점이고, 이거는 이제 차량 딜리버리 숫자 관점이지만, 17배를 하려면 CAGR이 58%를 돼야 된다, 그러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나 뭐 기존의 경쟁 업체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한 거야. 그거 어떻게 됐지? 2020년도에 50만 대 달성했잖아, 그지? 작년에 140만 대 팔았잖아, 그지? 그리고 2021년도에 아빠 생각에 그때 90만 대 초반이고 2020년도에 56만 대인가? 50만 대 정도 팔았어. 그러니까 3만 대 팔 거를 6년 후에 50만 대 파는 거를 실현을 했잖아. 그리고 올해 2023년도 목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180만 대에서 200만 대,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180만 대보다 못 팔 수도 있다고 뭐 얘기하는데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2030년도에 뭐 2천만 대 얘기를 하는데 게리 블랙은 992만 대라고 얘기했지, 저번에 영상에서, 그지?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게리 블랙이 데이터를 좀 수정을 해서 1000만 대 조금 넘게 판다고 돼 있어. 그 대신 이제 차량 단가가 조금 내려왔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수정된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보고, 게리 블랙은 뭐 한 1000만 대 정도, 뭐 일론 머스크는 2000만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30년도까지 2000만 대를 만약 판다 그러면 이 CAGR은 약 45%, 만약 1000만 대 판다 그러면 38%를 달성해야지 가능한 수치지, 그지? 자, 그러면 다른 OEM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작년에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25년도에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뭐 후반에 수치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과연 가능할지는, 뭐 테슬라 차량이 2025년도에는 아빠 생각에는 거의 500만 대 정도 팔 건데 과연 가능한지는 아빠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럼 불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 상대에 대해서 이런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이루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같이 경쟁을 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저걸 알아야지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건데, 너무 과소평가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포드가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지를 발표를 한 게 있어. 기존에 이제 다른 테슬라 외에 전기 자동차, 그냥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전체 자동차 제조사의 실적이나 뭐 이윤이나 이익은 발표를 했지만, 이렇게 포드처럼 내연기관차 섹터랑 전기차 섹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한 거는 포드가 처음이라고 그래. 뭐 예를 들어가지고 GM도 사실은 전기차를 판매를 하지만 전기차 부분만 따로 떼어가지고 실적을 발표는 하지 않고, 현대도 그렇지, 폭스바겐도 그렇고, 물론 중국의 뭐 니오나 샤오풍 이런 회사들은 전기차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이 그 전기차의 실적과 이윤이 되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같이 생산해서 판매해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이윤을 내는지는 발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전기차를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이윤이 남는지는 사실 알려지지 않았고 추정만 됐지. 이윤을 남기기가 힘들다 이런 정도로 뭐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포드가 발표한 거는 보면 이제 전기차를 생산 판매를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되고 어느 정도 실적 이윤이 나오는지를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그래서 거기 그림 7, 8, 9에 보면
포드가 이번에 이제 발표를 한 거 보면 2021년과 2022년 이제 비교를 했어. 그러니까 포드가 전기차만 보는 거야. 전기차 판매한 게 보면 2021년도에 6만 1천대를 딜리버리를 했고 2022년도에 9만 6천대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다고 해. 그리고 이제 매출은 2021년도에 3.1빌리언, 그 다음 2022년도에는 5.3빌리언. 이윤을 보면 여기 2021년도에는 적자지 마이너스 0.9빌리언. 그 다음 작년 2022년도에는 2.1빌리언. 적자. 그 다음 마진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는지 보면 마이너스 28.8%. 그리고 작년은 마이너스 40.6%. 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차량 판매는 많이 더 팔았지, 그지? 성장을 했지. 그런데 이유는 적자가 더 증가됐지. 그 적자가 오히려 훨씬 더 적자 폭이 커진 거지, 그지?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보면 테슬라가 포드처럼 차량 판매가 한 6만 대에서 뭐 한 7, 8만 대 판 게 한 2015년도가 된다고 그래.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테슬라는 2015년도에 약 5만 1천 대를 팔았고, 그다음 2016년도에 7만 6천 대. 딜리버리가 비슷하지, 그지? 근데 이제 이때 테슬라의 매출은 3.6빌리언. 그 다음 2016년도에는 6.0빌리언. 그 다음 이윤은 이때도 테슬라는 이윤이 남진 않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0.9빌리언.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1빌리언. 그리고 이윤의 성장은 여기 마이너스 24.8%. 2016년도는 마이너스 16%. 그러면 이 포드랑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지? 이윤이 포드는 재작년에 하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적자가 증가폭이 커졌지, 그지? 그런데 테슬라는 이와 비슷한 딜리버리를 했을 때 2015년도 마이너스 24.8%였지만 그 다음 해에는 차량을 많이 판매하면서 결국은 적자폭을 줄였지, 그지? 마이너스 16%로. 그러니까 개선이 된 거지, 그지? 개선이. 근데 포드는 개선이 된 게 아니라 이윤의 증가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악화된 거지, 그지?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는 뭐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비교를 해보면 인도는 2021년도에 93만 대, 그다음 2022년도에는 131만 대, 매출이 52.4빌리언, 79.7빌리언, 이윤은 5.1빌리언, 11.9빌리언, 그다음 여기 9.7%, 14.9%. 테슬라는 뭐 최근에는 이윤이 뭐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증가폭이 계속 증가되고 실제로 이제 전기차를 팔아서 상당한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포드나 다른 기존의 내연기관 차 제조 OEM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와 비슷하겠지, 그지? 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25년도에 과연 전기차로 테슬라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뭐 딜리버리 숫자로 따져도 테슬라가 500만 대 정도 팔 거고 지금 이제 뭐 가장 자동차를 많이 판다는 폭스바겐이 물론 포드보다는 차량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이윤 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테슬라와 같이 비슷한 어떤 이윤을 낼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의 경쟁 상대가 그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가소평가를 하고 또 그 경쟁업체 지수함수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 자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건지. 그러니까 전기차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차로 수익을 내던 그 시장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림 10에 보듯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적으로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가 되면 결국 많은 상당한 이윤을 내는 내연기관차 시장이 쪼그라들게 되면 기존에 이익을 내던 내연기관차의 차로 인한 어떤 현금 흐름이 상당히 단기간에 축소가 되면 사실 기업이 현금 흐름이 악화가 되고 그러면 기업의 영업이 굉장히 기업 성장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가 있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상당한 이윤을 내는 어떤 시장의 파이가 굉장히 지수함수적으로 감소가 되면 결국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내야 되지만 이렇게 전기차로 이윤을 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윤을 못 내고 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를 하는 어떤 내연기관차 시장의 파이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윤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서 이윤을 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야 되니 현금 흐름이 나오질 않으면 기업의 영업 활동이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나에 대한 과대평가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모든 데이터가 2025년도에는 테슬라를 전기차 시장에서 따라잡겠다. 또 2030년도에는 또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은 한계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실이 어떤 건지를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그 기업이 존속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러한 지수함수 성장의 실체적인 어떤 영향과 평가를 무시를 하게 되면 이 전기차 시장에서만 봤어도 기존 OEM 자동차 제조 회사들의 경쟁을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은 이러한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타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과연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랑 앞서가는 어떤 IT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지가 기업의 존립에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지. 그냥 전기차가 나오면 테슬라가 어떻게 된다. 뭐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 다른 자동차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잘 만들고 잘 팔린다. 그러나 그 속속들이를 알아야지. 차를 만든다고 예전처럼 내연기관차에서 내는 수익을 다른 OEM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이윤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존의 내연기관차는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이 팔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거기서 남는 마진을 통해서 이윤을 낼 수가 있지만 전기차라는 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어느 정도 대량 생산해서 대량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내고 그 회사가 발전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는 다른 얘기지.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이윤을 남는다는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냥 막연한 생각이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내 투자에 자본이 걸린 거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식을 해야지. 그냥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에 뛰어들고 많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 희망사항이겠지. 그러나 모든 거는 희망사항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다 어떤 사실관계에 맞춰가지고 시장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